안녕하세요. 8년간의 결혼 생활을 아이 하나 데리고 이혼한 30대 후반 주부이자 엄마 인사드립니다. 이혼한 지 2년째 접어들고 있고 사는 곳은 서울입니다. 원래 전업주부로 아이만 키우고 있어서 이혼 후 막막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작은 공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시간적인 여유도 누리고 있고 이혼의 아픔 같은 건 생각도 안 날 정도로 잘 살고 있습니다.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남동생은 아직 미혼이라 저한테 도움을 많이 주고 있어요. 요즘은 결혼해서 아니다 싶으면 아이 갖기 전에도 금방 갈라선다죠? 바로 혼인신고 안 하고 사는 경우도 많다고 하고요. 물론 가장 좋은 건 결혼하기 전에 인연이 아니다 싶으면 정리하는 게 가장 좋은 거겠지만요. 저는 친정아빠가 결혼하기 전날까지도 반대하는 결혼을 한 사람이라 일단 구독자분들께 미련하다는 타박들을 각오를 하고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지금은 친정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친정 식구라고는 남동생과 고모만 있어요. 어릴 적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줄곧 고모와 아빠, 남동생과 함께 살았고 고모가 거의 집안일을 다 해주셨기에 저는 직장과 공부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나이 차서 결혼할 때도 고모와 전부 상의하고 결정했어요. 일단 왜 친정아빠가 결혼을 반대하셨는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딸인 저를 남동생과 달리 애지중지 금이야오기야 기르시면서도 엄하셨던 아빠는 제가 결혼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만나는 남자를 집에 데려오라고 하셨는데요. 결혼할 사람을 만나고 나서는 며칠 매일 술을 드실 정도로 상심을 많이 하셨습니다. 고모는 다 큰 딸이 알아서 해야 한다 하는 입장이셨지만 아빠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라 해도 결혼은 못 시킨다는 입장이셨습니다. 그 당시 제 나이가 28이었고 남편은 35으로 둘 다 적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남편은 자동차 부품 만드는 중소기업 회사 협력제 현장직으로 일하면서 월급은 대충 300만 원 안팎으로 받는다고 했고요. 아빠가 그 사람 만나기 전에 호구 조사를 하시길래 저는 아는 대로 다 말씀드렸습니다. 시집간 누나 둘이고 본가는 목포이고 그 사람 아버지는 목수일 하신다고요. 일단 그 정도만 들으셨는데도 아빠는 그리 마음에 들어하는 얼굴은 아니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만나보면 아빠도 생각이 달라질 거라고 믿었는데요. 보기 전에도 그렇고 보고 나서도 마음이 달라지지 않으셨습니다. 자네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닌데 결혼하면 살 집은 어찌할 건가? 전세 정도는 얻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건가? 아빠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그 당시 남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저희 집에 작년까지 우환이 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아프시는 바람에 제가 모은 돈으로 도와드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괜찮아지셔서 더 돈 들어갈 일은 없습니다만 제가 다시 시작하느라 많이 힘들었습니다. 집은 다행히 살고 있는 빌라 전셋집이 아직 계약 기간이 좀 남아서요. 장인어른만 허락하시면 거기서 살다가 돈 열심히 모아서 계약 끝나면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습니다. 그래? 뭐 그건 결혼 결정하고 나서 고민해도 늦지 않을 테고. 그럼 자네 부모님은 자네 결혼하는데 많이 보태주실 형편은 안 되시는가? 두 분은 지금 편안하신 거고? 저희 부모님도 형편이 그리 좋지는 않아서요. 아마 결혼은 오롯이 제 힘으로 해야 할 듯 싶습니다. 물론 제가 부모님 따로 드리는 돈도 없고요. 저희는 각자 알아서 살자는 주의거든요. 다행히 누나들이 근처에 사니까 자주 들여다보고는 합니다. 저는 여기 사니까 자주는 못 가고요. 저희 부모님은 저만 잘 살면 되지 아들 오라가라 하는 분들은 아니라서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가? 자네 집안의 아들, 자네 하나인데 설마 그러시려고? 일단 알겠네. 나는 아직 결혼이 미덥지 않네마는 우리 딸이 저렇게 고집을 부리니 어쩌겠나. 일단 천천히 생각을 좀 해봐야겠지. 장인어른, 결혼 준비 완벽히 해놓고 시집장가 가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고 둘이 빨리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부족해 보이는 거 저도 압니다. 하지만 허락해 주시면 제가 꼭 공주 대접해주고 살겠습니다, 장인어른. 공주 대접은 무슨... 결혼하면 우리 딸도 나가서 같이 벌어야 할 것 같은데 몸종이는 안 되면 다행이지. 아직 우리 딸은 결혼할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말이야. 아빠는 제가 아직 결혼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건 제가 아니라 아빠였던 것 같습니다. 그날 고모와 남동생은 아빠와 달리 남편을 마음에 들어 했는데요. 아빠는 얼굴 보고 나서도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 한다고 서운해하지 말고 혹시 너 다른 사람 소개해 줄 테니까 한번 만나볼 테냐? 아빠, 그건 만나는 사람한테 예의가 아니죠. 헤어지고 만난다면 모를까요? 전 싫어요. 너는 아빠가 볼 때 너무 경험이 없어. 모든 일이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그건 남자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야. 나는 네가 진지하게 만난다는 사람은 그놈이 처음인 게 불안하다. 솔직히 우리 집에 비해 조건이 좋은 것도 아니지 않니? 아빠는 네가 너랑 비슷한 가정환경 가진 남자 만나서 곱게 살길 바라는데 그게 어려운 일이냐? 아빠, 내가 결혼해서 험하게 살 일이 뭐가 있다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벌써 걱정하고 그래요? 아까 보셨잖아요. 그 사람 성격도 서글서글하고 외향적이고 어른들한테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무엇보다 저한테도 잘해주고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결혼해야 행복한 건데 아빠는 왜 아빠 마음에 드는 사람을 저한테 강요하려고 하세요? 네가 아직 뭘 모르는구나. 어른이 반대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네가 순진해서 뭘 잘 모르는 거야. 남자끼리는 서로 다 알아본다. 아빠가 볼 때는 순진한 부잣집 딸 구워 삶아서 어떻게든 결혼하려고 하는 놈으로밖에는 안 보여서 그래. 아빠는 직접 얼굴을 보고 나서도 저에게 다른 사람을 만나보라는 말까지 하셨습니다. 물론 저는 거절했고요. 그때는 눈에 콩깍지가 단단히 씌었던 때라 아빠는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 조언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였습니다. 아빠가 하시는 말씀과 걱정을 다 알면서도 저는 왜 그 사람과 끝내 결혼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빠가 속상해하는 결혼은 하고 싶지 않고 이성적으로도 아빠 말씀이 맞다는 걸 아는데도 결혼할 그 사람을 생각하면 그냥 지금처럼 큰 욕심 안 부리고 맞춰가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결혼 전 아빠 반대를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결론적으로는 모두 아빠 말씀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이혼한 지금 돌아보니 아빠가 왜 그리 전 남편을 반대했는지, 아빠는 제가 못 봤던 그 사람의 다른 면을 어찌 보신 건지 참 그 해안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는 친정아빠 가슴에 대못 박으며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뭐가 그리 급했는지 아이도 빨리 가졌고요. 시댁은 지방이라 멀기도 했고 시가 식구들은 저한테 잘해주셨습니다. 결혼 전 찾아뵀을 때랑 상견례 할 때 무조건 아들이 저에게 잘할 거라고 하신 분들이었어요. 결혼 준비하면서 제가 넉넉한 집안 딸이라는 걸 아시고는 저를 함부로 대하지도 않으셨고요. 자기들은 아무 신경 쓸 필요 없다면서 둘만 잘 살라고 몇 번을 말씀하시길래 저는 시부모님은 잘 만났구나 하고 내심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결혼하고 나서야 내가 정말 속은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일단 시댁이 지방이라 자주 안 가도 된다는 거요? 맞습니다. 시댁이 멀면 자주는 못 가요. 그런데 반대로 시부모님과 시누이가 신혼 초반에 한 달에 한두 번씩 번갈아 가며 올라오셨다는 게 문제였죠. 부모님은 큰 병원에 가고 싶다는 핑계로, 시누이들은 서울 사는 친구들을 만나고 싶다는 둥 호캉스를 하고 싶다는 둥 저희 집을 마치 숙소처럼 이용하셨습니다. 아이 낳기 전이야 저 혼자니 싫어도 꾹 참았습니다만 아이 낳고 나서는 정말 죽을 맛이더라고요. 제가 힘들다고 말하면 남편은 절대 제 편을 들어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아니 제가 왜 힘든지를 이해 자체를 못했어요.
우리 엄마가 오시면 너 반찬도 해주시고 누나들도 애 봐주려고 하는 건데 뭐가 힘들어. 원래 하던 밥 조금만 더 하면 되는 거잖아. 그것도 가끔이어야지. 한 달이 멀다고 돌아가면서 올라오시면 그때마다 내가 모시고 다니면서 돈 쓰고 밥 사고 다 하는 건 몰라? 길 모르신다고 내가 운전까지 다 해야 하는 거 나도 힘들어. 그 돈이 얼마나 된다 그래. 하여튼 돈 있는 사람들이 더하다는 말이 맞아. 당신 우리 어머니랑 누나한테 쓰는 돈이 아깝냐? 돈 아까워서 힘들다는 게 아니잖아. 당신은 당최 내 입장을 이해 안 하려고 하는구나. 어머니가 올라오시면 나한테 뭐라 그러는지 알기나 해? 제가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엄마와 누나들이 저를 어떤 식으로 대하는지 모르고 제가 시댁 식구를 무시하고 싫어한다며 자존심 상해했습니다. 신혼 때부터 살던 집은 남편이 원래 총각 때부터 살던 오래된 빌라였는데 방이 겨우 2개뿐입니다. 화장실은 하나이고요. 그러니 당연히 식구들이 오면 불편하죠. 시어머니는 당신도 우리 집이 불편하셨는지 올라오실 때마다 이사는 언제 가냐는 말을 하셨습니다. 애 더 크기 전에 이사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 집은 아들이 혼자 살 때나 편한 거지 애 낳고 기르려면 좁아서 안 돼. 올라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나도 불편하구나. 근데 내가 듣기로는 네 친정아버지가 서울에 집도 있으시다며? 한두 채가 아니라 그러던데 그중에 하나 더 살게 안 해주신다니? 니들 결혼할 때 내가 해주는 게 없어서 뭐라 못했지만은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잖아. 니들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친정아빠가 도와주신다고 안 해? 어머니, 저 아빠한테 도와달라는 말 못해요. 저희 힘으로 살겠다고 했는데 최대한 노력해야죠. 얘는? 너 그러다가 네 남동생한테 다 뺏긴다. 다른 건 몰라도 집은 하나 네 앞으로 해주실 만한 거잖아. 기왕 도와주신다고 하면 제일 비싼 서울집으로 해달라고 미리미리 말씀드려 놓는 게 어떠니? 어머니, 우리 아빠 집이랑 재산 있는 거에 왜 그리 관심이 많으세요? 얘기한 적도 없는데 어찌 아신 거고요. 혹시 지호 아빠가 말한 거예요? 아범 말로는 네 친정아빠가 안 그래 보여도 상당한 재산가라고 하던데 돈 한 푼 쉽게 안 쓰게 생긴 양반인데 참 대단하시네. 너는 좋겠다. 친정아버지처럼 비빌 언덕이 있어서 말이야. 우리 아들한테 나는 그런 걸 못 해줬는데 처가라도 잘 산다니까 내가 너무 기분 좋지 뭐니. 시어머니는 대놓고 우리 집 재산을 탐내는 듯한 말들을 물어보셨고 심지어 원래 결혼 생활은 친정 도움 받으면서 하는 거라는 망언도 서슴지 않고 하셨습니다. 아마 어머니는 남편으로부터 친정아빠에 대한 정보를 꽤나 많이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 전에 예단도 간소하게 하자던 분이었는데요. 결혼 준비하며 함 채워줄 돈이 없으니 예단을 생략하자고 하셨지만 우리 고모는 여자가 아무것도 안 해가면 책 잡힌다더라며 간소하게 현금 예단이라도 해야 한다며 1,000만 원 보내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 전에는 그러셨던 분이 결혼하고 나서는 저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요. 현금 예단만 해오는 신부가 제일 무식한 거라는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말 듣고 충격받아서 친정아빠랑 고모에게는 말도 못했었어요. 어머니는 결혼 전 사람 좋은 척 하더니만 점점 저에게 본색을 드러내셨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대놓고 아빠 재산이 뭐뭐 있다고 구체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었는데요.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이 인간이 귀신같이 알아내더라고요. 아빠 사는 집, 아빠 소유 토지랑 상가도 등기부 열람을 전부 한 것 같았습니다. 친정 갔을 때 재산세 고지서를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세금 내는 금액을 보더니 남편이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남편은 결혼 전 아빠가 반대한 것 때문에 아빠랑 그리 살가운 사이는 아니었는데 그때부터 아빠 비위를 맞추면서 살살 정보를 캐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남동생이 남편 묻는 말에 곧이곧대로 대답해 준 적도 있고요. 대충 아빠 재산을 파악하고 나서부터는 종종 저에게 황당한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보, 장인어른이 만약에 재산을 처분하신다면 살아계실 때 증여받는 게 나아?
아님 돌아가시고 상속받는 게 나아? 내가 알기로는 증여받는 게 세금 절약하는 길이라던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지금 장인어른 재산세 금액 상당하시던데 그거 우리가 나눠내는 셈 치고 조금 미리 증여해달라고 그러면 안 될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아빠 재산은 아빠가 마음대로 하는 건데 내가 왜 미리 달라 얘기를 해. 그런 생각 당신 고쳐먹어? 설마 우리 아빠 재산 노리고 있는 건 아니지? 우리 아빠 재산을 내가 받을 거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마. 그냥 우리 앞길은 우리가 개척해야 한다고 생각하라고.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라는 거야. 야, 그럼 부모가 자식한테 재산 주고 가지 누구한테 주냐? 내가 당신 아빠 재산 탐내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조언해 주려고 하는 거야. 당신이야말로 사람 속물로 만들지 마. 문제는 저한테만 저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한 게 아니라 아빠한테도 종종 아빠 재산을 전체적으로 관리해서 세금 절약을 해주겠다는 둥 헛소리를 했더라고요. 그러다가 일이 터진 건 살던 집에서 나가야 할 일이 생겼을 때였습니다.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되면 들어와 살겠다고 해서 연장도 못하고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저는 신혼집으로 살던 집 전세가 남편이 전부 마련해 놓은 돈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전세자금 2억 5천 중 70%가 대출이었습니다. 한창 집값이고 전세고 오를 때라 제가 가진 돈 보태봤자 대출을 더 받아야 할 판이었고 저는 아이 때문에 회사도 관둔 상태였으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차면 아이 데리고 월세를 살아야 할 판이었고요. 그러다가 고민 끝에 정말 아빠에게 손을 벌리기 싫었지만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빠는 생각보다 너무나 쉽게 저를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힘들면 아빠한테 진작 말했어야지. 혼자 얼마나 속을 끓였니? 김서방 이놈은 왜 솔직히 말을 처음부터 안 한 거야? 지가 해결 못할 거면은 어디서 빚이라도 끌어와서 너랑 애를 책임져야 할 거 아니냐? 아빠,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에요. 닥친 건 일단 해결해야죠. 저는 대출 안 받고 가진 돈으로 월세 들어갈 생각도 했는데 그러면 생활비가 문제고 이래저래 너무 골치가 아파요. 월세라니? 그럴 필요 없어. 애 데리고 월세 전전하는 꼴은 아빠가 못 본다. 아빠가 마침 2달 뒤에 계약 끝나는 집이 있다. 김서방 직장에서도 가까우니까 거기 들어가서 자리 잡을 때까지만 살아. 대신 명의는 아빠한테 놔둘 거니 그렇게 알아라. 내가 너한테 주고 싶어도 못 줘. 줬다가는 김서방 이놈이 가만히 안 놔둘 게 분명하거든. 저는 아빠가 무슨 걱정을 하시는지 충분히 알고도 남았습니다. 아빠한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아무리 결혼을 반대하셨어도 속으로는 제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셨을 텐데 제가 친정에 도움 청하는 거 보고 가슴이 찢어지셨을 겁니다. 아빠 도움으로 저는 집 문제를 무사히 해결했습니다. 열받는 건 제가 혼자 소갈이 하는 동안 남편은 아무런 노력을 안 했다는 겁니다. 제가 집 문제를 아빠에게 도움받기로 했다고 말했을 때 한다는 말이 거봐, 당신이 말하니까 장인어른이 도와주시잖아. 내가 이럴 줄 알고 가만히 있었던 거야. 근데 여보, 그 아파트 시세 엄청난 거 아니야? 서초동이면 장난 아닐 텐데 나중에 살다가 우리한테 주신대? 더 오르기 전에 차라리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지. 김칫국 마시지 마. 아빠가 우리 자리 잡을 때까지만 살라고 하셨어. 제발 부탁인데 당신 우리 아빠 재산 공짜로 얻을 생각 말고 나랑 우리 아기 먹여 살릴 생각을 좀 해. 살다 보면 다 주게 되어 있다. 두고 봐. 내 말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대놓고 욕심 부리는 남편 보면서 속물 같은 모습에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이사하고 그 집 살면서 남편은 부동산 주인하고 친하게 지내며 마치 자기가 주인인 양 행세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꾸준하게도 저를 조르더라고요. 애 초등학교 가기 전에 명의 이전 해달라고 친정아빠에게 부탁하라면서 말입니다. 심지어 시어머니도 이사한 후 오셔서는 남편과 똑같은 말로 저를 괴롭혔습니다. 물론 저는 매번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아빠 집에서 사는 동안 내내 시달렸던 게 명의 이전 해달라는 거였는데 나중에 남편은 더 황당한 요구까지 했습니다. 남편 직업이 비전 없다는 건 친정아빠가 결혼 전부터 말했던 건데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며 사업자금 해달라는 말로 저를 괴롭혔습니다. 저더러 아빠한테 부탁하라는 압박이었죠. 씨알도 안 먹히니 남편 놈은 저와 친정에 갔을 때 아빠에게 대놓고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저 집 담보로 대출 좀 받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요. 자금이 필요해서요. 퇴직금 다 때려 넣어도 한 2억 정도는 더 필요한데 다른 데서 빌리느니 집 담보 대출 받아서 제가 갚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뭐? 김서방, 자네 그 집이 내 집인 건 알고 하는 말인가? 무슨 맡겨놓은 돈 찾듯이 대출을 해달라는 거야? 절대 안 되네. 저희한테 집 명의를 안 해주시니까 이렇게 부탁하는 거죠. 그냥 우리 가지라고 이 집 주셨으면 제가 이런 부탁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장인어른 돈으로 좀 빌려주십시오. 제가 다달이 이자까지 쳐서 갚을게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집 명의 해줬으면 자네는 당장 대출 뽑아 먹었을 사람이야. 이럴 거 알고 안 해준 거네. 그리고 절대 자네한테 그런 큰 돈은 못 줘. 돌려받지도 못할 돈을 내가 왜 주겠나? 장인어른, 정말 너무하십니다. 다른 집들은 돈 있으면 딸 잘 살라고 펑펑 다 퍼주는데 대체 왜 장인어른은 다 틀어지고 자식들한테 한 푼을 안 주시는 건데요? 김서방 자네 때문이지. 돈 우습게 알고 이렇게 와서 달라는 놈이 안 봐도 뻔한 거 아닌가? 내 딸이 애 낳고 살아주는 것 때문에 그나마 집에 살게 해줬다는 것만 알아두게. 나한테서 돈 가져갈 생각은 앞으로도 안 하는 게 좋을 걸세. 그날 남편과 친정아빠는 한참을 실랑이 했습니다. 하지만 돈 가진 사람이 승자인 거 아시죠? 결국 남편은 아빠에게서 한 푼도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은 아빠 욕을 엄청 했습니다. 구두쇠, 짠돌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까지요. 당연히 저랑은 부부싸움을 심하게 했고요. 그 사건 이후로 남편과 아빠는 사이가 완전히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명절이며 아빠 생신이며 가지도 않았고 몇 년을 그렇게 모른 척하고 지내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혼 생각을 무척 많이 했습니다. 아이가 어린 것이 마음에 걸린 나머지 매번 싸우면서 이혼하자고 하다가도 주저앉고 또 주저앉고 몇 번을 그랬는지 모릅니다. 남편은 회사를 몇 번이고 그만두겠다 했고 그 문제로 부부 사이도 좋지 않았습니다. 아빠 역시 사위랑 틀어지고 나서 크게 상심하셨고 제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70 넘은 나이에 은퇴도 못하시고 사업을 하셨는데 한두 해 사이에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지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집에 갑작스레 우환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아이가 5살 때 친정아빠가 갑자기 담담 진단을 받으신 겁니다. 저랑 동생은 아빠 암 치료받는 거에 집중하기로 하고 돌아가면서 아빠를 돌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암이 수술하면 그래도 가망성이 있는 병인 줄 알았는데요. 담도암은 예후가 좋지 않은 암이라고 하더라고요. 치료 의지를 보이셨지만 진단받고 항암하시면서 급속도로 상태가 안 좋아지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아빠 아프실 때 얘기를 잘 못해요. 그때를 떠올리면 너무 가슴이 아파서요. 아빠가 아프신데도 남편은 형식적으로 병원 방문만 몇 번 했을 뿐 제가 힘들어하는 거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아빠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걸로 보였습니다. 아빠는 아프신 와중에도 장가 못 간 남동생보다는 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나 아픈 거보다 너 잘 사는 거 못 본 게 아빠가 너무 마음이 아파. 나는 김서방을 믿지를 못하겠다. 나 죽으면 너 더 우습게 보고 마음대로 하려들 거 뻔히 보이는데 도저히 눈을 편히 감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 아빠, 지금은 내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일단 아빠 건강부터 되찾고 봐야지. 그런 걱정은
낳은 다음에 실컷 해도 늦지 않아요. 나는 절대 그놈이 너 휘두르는 꼴 못 보겠다. 혹시 내 재산이 한 푼이라도 네 손에 돈 들어가면 분명 그놈이 다 걷어낼 게 뻔해. 그건 너도 알지? 너 힘들게 사는 게 마음 아파서 아빠가 재산을 주고 싶어도 김서방 그놈 때문에 못 주겠다는 거다. 네가 서운해도 어쩔 수가 없어. 아빠는 병이 깊어지면서 주변 정리를 시작하셨는데요. 유언장도 수정하고 재산을 차근히 처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빠가 재산 정리하시는 건 귀신같이 알고 남편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는데요. 병원에 몇 번 오지도 않던 인간이 한 번은 아빠를 찾아와서 저랑 동생이 있는데도 대놓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장인어른,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면 자식들이 재산 싸움하지 않게 정신 온전할 때 재산 좀 정리해 주세요. 제 이름으로 달라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이 사람한테 나눠주실 거 아닙니까? 처남도 그렇게 생각하지. 장인어른 살아계실 때 물려받는 게 여러모로 세금 문제도 이득이더라. 저와 남동생은 경악스러웠습니다. 아니, 아빠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살아있을 때 재산을 나눠달라니요. 동생은 저 결혼하고 나서 매영에게 처음 화를 냈습니다. 매영, 말이 너무 심하시네요. 아버지가 상태 안 좋으신 것도 힘든데 지금 죽으라고 고사 지내십니까? 잘 찾아오지도 않다가 와서 무슨 재산 얘기를 하세요? 그건 우리 아버지가 하실 일이니까 참견 마세요. 누나 대체 매영하고 대화는 하고 사는 거야? 왜 내가 이런 꼴을 봐야 해? 저는 그때 사람을 죽이고 싶은 기분이라는 게 뭔지 처음 느껴봤습니다. 아빠는 남편 말을 가만히 듣고 계시더니 자네가 신경 쓸 거 없네. 안 그래도 유언장 다시 작성했어. 나는 내 재산 딸한테는 하나도 안 나눠줄 거니 그런 줄이나 알아. 자네 이러는 거 보고 내가 줄 것 같나? 꿈 깨라 이 말이네. 나는 딸한테 재산 주면 자네가 다 빼앗을 거 알아. 뻔히 알면서 내가 딸한테 주겠나? 나는 아들한테 다 주고 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생은 알고 있었는지 별로 놀라지 않았지만 남편은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따지고 들었습니다. 이런 법이 어딨냐는 둥, 엄연히 딸 자식에게도 권리가 있다는 둥 하면서요. 하지만 유언이라는 건 전적으로 작성하는 사람의 유지를 따라야 한다는 거 아시죠? 솔직히 말하면 저도 살짝 아빠 말에 서운한 거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빠 하시는 말이 다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 놈이 아픈 아빠에게 찾아와서 재산 내놓으라고 따지는 거 보니 아빠가 저에게 준다고 해도 받아야겠다 싶었네요. 아빠는 그 후로 1년을 조금 넘게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저와 동생 그리고 하나뿐인 고모는 슬픔 속에서 아빠 장례를 치렀고 저는 내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에 시댁 가족들이 왔을 때 저는 소름 끼치는 장면을 보고 말았습니다. 조문을 마친 시가 식구들이 한 테이블에 모여 있었는데요. 제가 다른 손님들 맞이하느라 바쁘다가 잠깐 쳐다보니 남편이 웃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울고 있는데 남편은 웃고 있었어요. 게다가 무슨 말이 오고 갔는지 모르지만 그 식구들이 술잔을 맞부딪히더라고요. 그것도 다 같이 말입니다. 저는 상갓집에서 건배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배웠는데 그런 꼴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남동생과 고모도 그 광경을 보며 굉장히 불쾌해했습니다. 그런데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사후 정리하면서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빠 유언장 공중해 주신 변호사를 만나 상속 문제를 정리하기로 했는데요. 변호사가 하는 말이 아버님이 동생분하고 고모님께만 재산을 남기셨습니다. 따님께서는 받아갈 유산이 없네요. 저도 의아했습니다만 아버님이 강력히 원하신 거고 미리 다 준비를 해놓으신 거라 방법이 없습니다. 자제분들은 아버님 유지를 그대로 따르실 거죠? 아빠는 정말로 저에게 재산을 남기지 않으셨더라고요. 알고 있긴 했는데
정말 한 푼도 남기지 않으신 거 보고 기분이 좀 묘하긴 했습니다. 살짝 의기소침해 있었는데 남동생은 자발적으로 저에게 상속받은 유산을 나누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마다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동생이 유산을 나눠준다 해도 분명 아빠가 생전했던 말대로 남편이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게 뻔했으니까요. 아빠 재산 문제 정리하면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받을 재산 없으니 기대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그날 저는 남편과 심하게 다투다가 그 인간이 밀치는 바람에 뒤로 넘어지기까지 했습니다. 남편은 내가 재산을 가져오면 분명 어떻게든 해볼 생각이었는지 미친놈처럼 길길이 날뛰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자기 목도 못 챙기는 멍청한 년이 당신이야. 알아? 우리 애랑 우리 가족 생각하면 끝까지 받아냈어야지. 자기 받을 걸 포기하냐? 소송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 돈이 네 돈이니? 내가 포기하겠다는데 왜 당신이 난리인데? 야, 됐고. 그냥 우리 관두자. 나는 더 이상 시간 낭비 못해. 그냥 이혼해.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살자 이거야. 이게 당신 진심이니? 나는 당신이 못되게 굴어도 우리 애 때문에 참고 이날 이때까지 살았어. 내가 재산 못 물려받으니까 이혼하자 이거야? 당신은 책임감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고 남의 떡 빼앗으려는 욕심만 많은 사람이야. 한마디로 도둑놈 심보만 가득한 사람이라고. 나는 당신 가진 거 없어도 나 좋다는 거 하나 보고 결혼한 건데 어쩜 이렇게 사람을 배신해? 결혼할 사람 돈 버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속물 아니라고? 장인어른은 겉으로만 너 챙겨주는 척했지 결국은 아들한테 다 주실 생각이었네. 당신 가족한테도 버림받아서 거지꼴 된 너를 내가 같이 살아야 하냐? 그동안은 받을 재산 생각해서 꾹 참은 거야. 다 짜증나니까 이혼해, 이혼! 남편 놈은 제가 유산이 없다고 하니 결혼을 유지하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애는 안중에도 없었고요. 저는 남편 속내를 그날 한 번 더 확인한 셈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이혼 서류 준비해서 협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네요. 양육비란 재산 협의도 쉬웠습니다. 애는 당연히 제가 키우는 것이고 나눌 재산도 몇 푼 되지도 않았으니까요. 아빠 명의 집에서 저는 계속 살기로 했고 남편 놈은 이혼 전 진즉에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웃긴 건 이혼할 때는 정말 냉정하게 망설이지도 않고 일사천리로 진행하더군요. 숙려 기간을 거쳐 남편과 저는 6개월 만에 남남이 되었습니다. 힘든 이혼 과정 동안 제 남동생과 고모가 옆에서 힘이 되어주셨어요. 주변 정리가 대충 끝날 때쯤이었는데 어느 날 남동생이 그러더라고요. 누나, 오늘 변호사님 좀 만나기로 했는데 시간 되지? 변호사님? 그 인간이랑 소송하는 것도 없는데 왜? 글쎄, 이따가 만나보면 알아. 남동생은 무슨 일인지 싱글거리며 말하더라고요. 갑자기 웬 변호사? 하며 마지못해 남동생에게 이끌려 변호사 사무실에 가는데요. 예전에 아빠 유언장과 상속 문제를 처리해 주신 그 변호사님이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만 웃으시면서 이러시더라고요. 이혼하셨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 참 많으셨겠네요. 네, 지금은 뭐 오히려 결혼했을 때보다 마음이 편하네요. 동생이 도와주고 있어서 미안할 뿐이죠. 근데 제가 아직 경황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오늘 보시자고 한 이유가 뭔지 물어봐도 될까요? 그러자 변호사님이 서류 더미와 함께 종이봉투 한 장을 내미시더라고요. 열어보시죠. 저는 대개 아버님이 대단한 분인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해안이 있는 분인 줄은 몰랐네요. 저는 무슨 말인지 영문을 모른 채 변호사가 내미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봉투 안에 든 건 다름 아닌 아빠의 친필 편지와 제가 처음 보는 유언장이었습니다. 대체 이게 뭐죠? 아버님이 따님이 너무 걱정되셨는지 사위가 절대 모르게 해야 한다며 진짜 유언장은 따로 작성해 놓으셨어요. 이건 따님도 모르셨을 겁니다. 남동생에게만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 말씀하셨고요. 아버님은 고모님께 남긴 상가 빼고 따님하고 남동생한테 정확하게 반반 재산을 나눠 놓으셨어요. 덕분에 남동생분이 그동안 도장 가지고 오가느라 고생 많이 하셨네요.
이제 정리가 다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고 보니 아빠는 제가 걱정되셔서 유언장을 이중으로 작성하시고는 저 모르게 진짜 유언장으로 집행을 하라고 변호사님께 부탁하셨던 겁니다. 누나 많이 놀랐지? 나도 말하고 싶었는데 그때 말하면 매형이 이혼 안 한다 그럴까 봐 참고 있었던 거야. 나도 참 누나 이혼하길 바라는 게 참 웃기더라.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 테니까 천천히 뭐 하고 싶은지 생각도 해봐. 동생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조금이나마 서운한 마음을 가졌던 게 너무 죄송하고 또 죄송했습니다. 아빠 편지에는 제가 이혼하더라도 아이와 둘이 사는데 평생 걱정 없을 거라는 말과 앞으로 힘내서 잘 살라는 당부의 말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또 생전에 내 앞에서 재산 안 주겠다는 말을 한 거에 대한 진심을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저는 아빠가 남긴 편지를 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아빠가 자리 잡을 때까지 살게 해주신 집은 이미 제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더군요. 그리고 제 앞으로 남겨놓으신 10억이 넘는 현금 자산과 주식도 받았습니다. 이혼하고 자존감이 바닥을 치던 때였는데 돈이 좋긴 좋더라고요. 저는 동생 말대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천천히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7개월의 시간이 흘렀을 때였는데요. 저는 이혼 후 남편은 물론 시댁 식구들 소식 한 통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양육비를 꼬박꼬박 붙이던 전 남편 놈이 처음 몇 달 빼고는 계속 양육비를 안 주더라고요. 문자도 했고 전화로도 재촉했지만 전 남편 놈은 일부러 그러는 건지 돈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아빠로서 책임을 다하라는 거였는데 계속 응하지 않길래 어쩔 수 없이 회사로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가는 김에 최대한 좋은 옷을 입고 새로 산 최신형 벤츠를 타고 그 인간 회사 앞으로 가서 연락했습니다. 남편 놈은 제가 회사까지 양육비 받으러 왔다는 거에 놀란 듯 했습니다. 씩씩거리며 회사 주차장으로 나오더군요. 그러더니 다짜고짜 당신 미쳤냐? 내가 어련히 줄 때 되면 줄 거 아니야.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나 긴 말 안 해? 당장 양육비 붙여. 돈 없어서 그런가 본데 월급 받아서 당신 설마 쓸데없는 데 쓰는 거 아니지? 다른 데 쓰는 건 관심 없는데 우리 아들 양육비는 제대로 붙이란 말이야. 최소한 아빠 도리는 하라고. 이번 달에 안 붙이면 다음번에는 당신 고소해서 경찰서에서 보게 될 거야. 알겠어? 저는 제가 할 말만 하고 제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제가 벤치에 올라타는 걸 본 그 인간이 놀란 듯 바뀌더라고요. 당신 이제 먹고 살만한가 봐? 나랑 이혼하더니 차가 외제차로 바뀌었네? 먹고 살만한 정도가 아니니까 샀겠지. 당신이랑 이혼하고 나서 사정이 좋아지더라. 전 남편의 의아한 얼굴을 보니까 저도 참 심보가 못 됐는지 한 방 먹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혼한 마당에 무서울 것도 없겠다 싶어서 저는 전 남편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랑 이혼하고 나서 아빠가 나한테 남겨주신 재산이 따로 있다는 걸 알았거든. 평생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말이야. 내가 하고 싶었던 공방 차리려고 준비하고 있고 당신이 그렇게 탐냈던 그 집도 이제는 내 거야. 나 돈 있다고 해서 양육비 안 줄 생각하지 말고 꼬박꼬박 붙여라. 저는 차문을 닫고 출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전 남편이 다급하게 차문을 붙잡더군요. 지호 엄마! 잠깐만. 오늘 잘 왔다. 내가 당신한테 꼭 할 말이 있었거든. 당신이 와줬으니까 내 할 말은 해야겠다. 사실은 나도 이혼하고 나니까 애도 보고 싶고 당신도 보고 싶고 너무 힘들더라. 당신이 재산 받았다고 해서 이러는 거 절대 아니야. 내 마음 절대 오해하지 말고 들어줘. 우리 애를 생각해서 그냥 다시 합치는 거 어때? 당신도 아들 혼자 키우는 거 만만치 않을 거야. 온 김에 내 말 다시 한번 생각해주라. 응? 어쩜 이리 태세전환이 빠를 수가 있는지. 전 남편은 제 처지가 바뀐 걸 알고는 바로 저를 붙잡고 다시 시작하자는 말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생각은커녕 솔직히 그 인간 얼굴 다시는 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개소리니? 내 대답은 말 안 해도 알지?
내가 미쳤다고 지금 와서 당신이랑 합쳐? 혼자 사니까 이렇게나 속이 편한데 말이야? 당신이랑 살면서 재산 달라는 말에 들들 볶일 일 있니? 미안한데 당신은 이제 다른 돈 많은 여자 잘 찾아봐. 내가 양육비 때문에 연락할 일 없게 해줘. 그럼 난 간다? 여보, 지금 엄마, 잠깐만 기다려. 아유, 우리 이러지 말고 다음에 회사 밖에서 약속 잡고 한 번 더 만나자. 어? 오늘 이후로 당신 만나는 일은 아무래도 경찰서일 것 같네. 나한테 연락하지 말고 돈이나 붙여. 저는 망연자실한 표정의 그 인간을 뒤로 하고 멋지게 운전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빠 재산 받았냐는 건 말 안 해도 되는 거지만 그 인간이 저를, 아니 제 재산을 아까워하는 거 보니 솔직히 너무 통쾌했습니다. 저는 그 후 한동안 전 남편의 전화와 문자에 시달렸습니다. 계속 재결합 운운하며 구구절절하게 문자를 보냈고요. 계속 무시하다가 한 번은 남동생의 전화를 받아서 난리를 한 번 친 적도 있었습니다. 집 앞에 나타나면 경찰에 신고할 생각까지 했는데 남동생이 놓은 으름장에 겁을 먹었는지 다행히 그 뒤로 지금까지 아이를 핑계로 재결합하자는 연락은 없네요. 자기가 차지하려고 했던 친정아빠 돈을 가질 수 없다는 거 알고 자식이고 마누라고 다 팽개치고 이혼하자고 한 못된 인간과 잠시 살았던 제 자신이 멍청하고 불쌍하고 그러네요. 지금은 아이 잘 키우며 살 생각만 하려고 합니다. 돌아가신 친정아빠 말 안 듣고 결혼한 거 솔직히 후회합니다. 하지만 제가 선택한 삶이었으니 누굴 원망하겠어요? 다 제 잘못이죠. 그래도 아빠 덕에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사는 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하늘에서 보고 계신 아빠가 속상하지 않게 열심히 살겠습니다. 저의 이혼 사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